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카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방위군이 배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판사가 목요일까지는 방위군 배치 여부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는 법원이 방위군 배치를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 방위군 배치를 법원 등에서 계속 막으면 비상 권한인 반란 진압법을 써서 군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범죄와 이민 단속에 착출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치안은 망가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마약 밀매 통로의 감시도 중단됐다는 보도입니다. 방위군이 배치되기 전 시카고에 투입된 연방요원 단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요원의 총을 맞은 시위 여성, 미국 시민권 여성의 변호인은 연방요원이 그 여성에게 총을 쏘기 전에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방위군 배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혼합해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가지 않은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은 이어지지만 이번 주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원은 연달아 투표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릴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에 없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당과 쟁점 사안인 헬스케어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협상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로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재무장관이 국세청장 대행을 하면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현 사회보장국장이 CEO로 겸임하는 형태입니다. 언론 환경도 바뀔 것 같습니다. 친트럼프인 CBS 사주가 CBS 뉴스 편집장을 뉴욕타임스가 싫다면서 떠난 인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BS에서 월터 크론카이트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루퍼트 머덕의 팍스 색깔을 띠면서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는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을 이끈 양자 컴퓨팅 분야의 교수 3명입니다. UC 버클리와 UC 산타바바라, 예일대 교수인데 한 사람만 미국 태생이고 2명은 각각 영국과 프랑스 태생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유능한 유학생 입국이 줄어드는 때여서 더욱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2년이 되는 오늘 전쟁 이후 가장 평화에 가깝지만 평화가 이뤄져도 중동이나 이스라엘, 가자, 미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전쟁으로 민주당 내에 분열도 일어났고 대학가도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숨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연방의회에서는 펜 본디 법무장관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든가 아니면 방위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의 일면을 먼저 보시고 다른 신문들의 일면 그리고는 방위군 내지는 군인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반란 진압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입니다. 방위군이 배치되는 것이 이제 곧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는 시카고 선타임스는 왼편에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에 주지사가 있고요. 프리츠커 주지사가 있고 오른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프리츠커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See you in court. 법정에서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이제 두 신문의 보도였고요. 그럼 뉴욕타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두 주에서 오레곤까지 포함했습니다. 일리노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는 이제 지금 시카고 문제부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방위군을 배치한다고 했고, 실제로 어제 텍사스주에서 텍사스주 방위군이 일리노이주로 도착을 했을 겁니다.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하면 약간의 현지 적응과 훈련이 있고 이번 주말에는 배치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판사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그 지금 당장 배치하지 마라 임시 금지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것과 달리 시카고 이 케이스에는 판사가 적어도 이 목요일까지는 내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그때 양측에서 지금 고소를 했으니까요. 시카고의 일리노이의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이 대통령을 우리 요청하지도 않았고 무슨 군대가 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대통령이 이건 권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발하는 것이다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금방 결정 내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까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하고 에이프릴 페리라는 판사입니다.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목요일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법정 심리 같은 것을. 그럼 그때는 이미 텍사스에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방위군이 로스앤젤레스 그 당시처럼 도시에 배치된 상태에서 판사가 이것을 심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시카고 주민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카고 지역이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서부 지역에서 발행되는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완전히 이제 방위군 이 배치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 그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같은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신문의 보도였고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반란 진압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럼 시카고에서도 법원에서 판사가 방위군, 군대를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배치할 수 없어라고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포틀랜드도 그런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대통령으로서 반란 진압법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807년도의 법, 폭동이라든가 국가에 반란이 있다던가 연방정부에 대해서 무장으로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봉기를 한다던가 이런 국내에 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의 방위군 뭐 이런 아니면 또 연방군도 있잖아요. 군인도 있죠. 이 군인을 배치를 저쪽에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됐습니다. 그것을 반란이라고 보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런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 진압법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연방 법원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포틀랜드도 마찬가지고 방위군을 그렇게 배치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라고 판결을 내릴 때는 포지 코미터스법이라는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포지 코미터스라는 법은 군대를 그 국민을 향해서 함부로 배치할 수 없다. 무력을 대통령이 군대를 국민을 향해서 동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포지 코미터스, 라틴어로 뭐 무력, 집단 이런 게 합쳐진 단어라고 하죠. 그런 법인데 대통령은 그래? 그것으로 법원에서 나를 방위군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럼 나는 이 상황을 반란으로 보고 반란 진압법을 발동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항상 이렇게 가죠. 조금씩 이 변두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온도를 테스트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뭐 반란법이 있다. 쓸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법원이 그런데도 나의 결정을 붙잡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주지사나 시장이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of course 반란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반란 진압법이라는 것을 쓰면은요, 1992년도 당시에 그 법을 통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죠. 그때 저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인타운에 라디오 코리아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반란법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한인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군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을 핸들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전의 반란법은 60년도 더 된 거예요. 1960년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반란 진압법을 발동을 해서 군대를 무슨 엘라바마 이런 데로 보냈는데 그때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인종차별 이런 시위가 많았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지금 처음 발동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년대 이후에. 왜냐하면 92년도에 LA 폭동 때는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좀 와주세요. 방위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자, 워싱턴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반란법을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떠한 나쁜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이 아닌 은퇴 장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을 방위군일 수도 있고 또 일반 군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이렇게 도시에 배치를 하려면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적으로 놓고 싸우는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훈련한 것을 쓸 기회는 없었지만 해병대도 700명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배치가 됐을 때 배치되기 직전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시위대를 어떻게 진압하느냐 하는 훈련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군인이 훈련을 받는 게 적이 아니라 내국인이라는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왜 군 장성들과 제독들을 놓고 내부의 적을 여러분들이 무찌를 때 도와야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점들을 은퇴한 장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런데요.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은 보세요. 아주 기사가 깁니다. 긴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딱 한 줄을 빼고는. 한 줄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군 배치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에서 배치하지 말아라라는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이 그 판결을 무시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 판결을 무시하고 도시의 군대를 국민을 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대결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아무튼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군대를 정치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건국 이래에 정말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이 민주주의 이 자체가 지금 어떤 시험대가 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민간인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 통수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대통령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당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면서 민간의 지도자면서 군 통수권자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 앞에서 며칠 전에 해군 창설 250주년이었잖아요. 그 해군 창설 250주년 모인 사람 일요일이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을 우리 똑바로 쳐다보자. 이건 캠페인이다. 랠리다. USA 빨간 모자를 쓰고 대통령이 군인들 앞에서 하얀 빳빳하게 풀먹인 해군복 입고 한 그런 군인들 유니폼 입은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군인은 말단 계급에서부터 최고위층까지 정치적으로 일단 중립이어야지 된다는 게 기본인데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고 깨어있음 워크 이런 거 비난을 했고 성전환자 이런 얘기 또 했고 진보는 미치광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파워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있죠. 대통령의 명분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친 진보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장면들을 보니까 지휘관들과 젊은 군인들이 조금 반응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그 800여 명,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왔고 유럽 지역에서도 온 뭐 4스타즈 이런 뭐 장군들, 제독들은요.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오바마도 비난하고 조 바이든도 비난하고 막 비난하고 할 때 묵묵히 있었습니다. 박수 치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한 농담을 할 때 약간 웃음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그냥 무표정한 것으로 군인의 임무를 지킨 것이었죠. 무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올드한 룰은 잊어버려라. 미국 내부의 적을 여러분들께서 도와야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해군들, 젊은 해군들에 갔었을 때는 보세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 젊은 해군들 가운데서 맨 앞에 있는 이 젊은이는 저 대통령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군인들은 조금 대통령이 다루기 쉬웠을지도 모르죠. 등장할 때부터 막 탑건 노래에 맞춰서 등장을 하고 했거든요. 많은 법원에서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안 된다. 특히 포틀랜드의 판사가 미국은 헌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지 계엄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다. 포틀랜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허용을 하면은 민간 권력과의 파워입니다. 민간 권력과 군 파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미국 대통령이 참 이게 파워가 강한 게 문제예요. 민간 파워와 군 파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군의 중립화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올드한 지휘관들 앞에서 또 젊은 신참 해군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를 정말로 반란 진압법을 쓸 것인가? 이거 지금 테스트 공은 던졌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죠. 자, 가짜 뉴스로 악마화하는 것이 그동안 너무 잘 통했는데 이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극우 언론에 그냥 속는 것은 스탑해야죠. SP88 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미국 네, 그냥 뭐 한쪽을 비난하는 것이니까 제가 스킵을 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앞에 제가 뭔가 눈에 확 띄던 것이 있었는데 글쎄요. 요즘 토니 스타크 선생님 계엄하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사람들이 지금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반란 진압법이 바로 계엄령 아닌가요? 반란 진압법이 바로 계엄령 아닌가요? 마샬로라는 다른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대 방위군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시카고와 포틀랜드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마가가 하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대통령이 반란법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단계 아직 아니에요. 방위군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단계도 아닌데 연방요원의 이 단계만으로도 지금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내용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저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1분짜리 어제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아파트먼트를 급습하는데 헬기가 옥상에서 착륙을 하고 막 사닥다리를 타고 가고 이런 어떤 분이 이거 AI 영상이다. 이거 AI 영상이니까 괜히 다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니까요. 국토안보부에서 그걸 만들어서 국토안보부에서 1분 몇 초짜리로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하거든요.
아파트먼트 한 채에. 그럼 왜 300명 정도가 거기에 동원됐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어요. 트럼프주의를 보여주는, 트럼피즘을 보여주는 시카고 그 아파트먼트의 이민 단속이었다. 정말 최악의 과잉 단속인데 그 최악의 과잉 단속하는 것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아닙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것. 주소까지 딱 얘기하고요. 사우스 쇼어 드라이브 7,500. 여기서 원래도 여기가 지금 뭐 포크로저 과정도 있고 웰스파고 은행이 그 채권자인데 뭔가를 돈도 내지 않고 하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관리도 엉망진창이라서 입구에 문도 없고 하는데 헬기 띄우고 막 이런 거예요. 문도 없고 많은 집은요 판자로 가려져 있기도 했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그 문이 잘 이렇게 무슨 뭐 철창 같은 것까지도 하기도 했지만 거기가 아주 뭐 시카고에서 최악으로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산층이 안락하게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미 비어 있는 집들도 많더라. 이코노미스트가 취재를 한 거예요. 현장 취재를. 왜냐하면 아마 비어 있는 집들 보면은 어딘가 이민세관 단속국 센터에 gat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어제 보여드린 그 비디오가요. 지난주에 촬영을 하고 급습을 한 건데 새벽 1시경이었답니다. 새벽 1시경에 완전히 복면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미국의 치부인 것 같아서 복면을 쓴 연방 요원 300여 명이 헬리콥터에서 하강하는 거 진짜 옥상에 하강했어요. 많은 매체가 다 현장 취재하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타임부터 그 연예 잡지 피플까지 전부.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의 묵시록. 이 얘기를 벌써 한 2주일 전인가요? 딱 얘기를 하면서 시카고가 왜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는지 알게 될 거야. 무슨 뭐라 그랬죠? 체포의 향기가 난다고 했던가요? 구금의 향기가 좋다고 했던가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돼서 헬리콥터에서 하강하거나 사다리를 활용을 해서 건물에 투입이 돼서 수류탄도 던졌어요. 문도 다 열려 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포함한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전부 거리로 끌어냈고 베네수엘라 출신 37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시민도 체포가 됐어요. 33살에 이 사람은 엘리사 브룩스니까 베네수엘라인이 아닌 거죠. 왜 날 체포하냐고 나 시민권자라고 암만 얘기를 해봤자 체포를 하더래요. 이 쥐 타이를 했어요. 손이 너무 아픈데 아주 당당하게 막 그 항의를 하니까 그 쥐 타이를 풀어줬대요. 풀어주고 수갑을 채웠답니다. 그런데 수갑도 가능한 한 최대한 꽉 조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몇 시민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어요. 나중에 석방될 쯤에는 해가 뜨더라는 겁니다. 새벽 1시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왜 300명이나 한 아파트먼트 건물에 투입을 했는가? 헬기까지 옥상에 착륙을 시키면서 거기에 무기가 많고 무슨 뭐 성매매가 있고 완전히 그 트렌드 아라과 그 베네수엘라 갱 소굴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도 그 같은 주장을 국토안보부가 증명을 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많이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가 그 사람들이 갱단이라는 것은 체포된 사람들이 갱단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그 급습의 목적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딱 헬기가 옥상에 착륙을 하고 사다리 타고 막 가스를 뿌리고 들어가고 벽에 사람들 깜깜한데 다 세우고 집타이 하고 그냥 차량에 이렇게 태우고 하는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영상 제작이 목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이민단속. 지금 이민단속과 범죄단속이 막 섞여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카고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또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그 도시에서 협조를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우리가 뭘 하고 있어. 그리고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어. 봤지?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가 이런 것을 딱 국토안보부의 X,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급습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했는데 아무 분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주말에 그 여성이 시위하다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시위대 차량들이 국토안보부 차량을 한 10대 일반 시민 시위대의 차량이 막 그 포위를 하고 뭐 차량을 막 받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시위대가 반자동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그 여성을 쐈다. 시민권자예요. 그 여성은 총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의 보도인데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했는데 가벼운 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여성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변호인이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바디캠, 그 연방 요원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은 한 요원이 오히려 요원이 이 시위하는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들이받으면서요, 너 뭐 좀 해봐. Do something 하고 욕하는 거 있죠. B자로 시작되는.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연방 요원이. 너 뭐 좀 해봐. 뭐 해봐 하고 B라고 막 욕을 하고는 그리고는 총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지금 이 총에 맞은 사람의 변호인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시카고에서 일부 기자들도 그렇고요. 시위대도 연방 기관들이 지금 너무나 이상한 전술을 쓰고 있다. 막 화를 부추기고 더 성난 군중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게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이 두 명의 주지사는요, 전국 주지사 협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지사 협회의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의 권한이 보호되는 수정헌법 10조 이것을 공격하면은 주에서 우리 아무 일도 없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데 작은 소요가 있어도 왜 군인을 보내서 사람들을 성난 군중으로 만들어서 충돌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주지사협회에서 규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지사협회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지사도 공화당이 많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같은 주지사협회에서 주지사협회는 지금까지 시장협회도 마찬가지고 전국 각자 성향들은 다르지만 그 주지사라는 것의 그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연방 방위군이나 이민 단속 요원과 관련된 지금 미국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동훈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입니다. 트럼프를 위대하게 날 비난하고 반발을 한다고 응징 이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셧다운 때는 공무원 월급 무보수입니다. 정치인들 월급만 나가요. 디스펠 선생님도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연방의원. 근데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니 셧다운 기간 동안에 일을 안 한 사람 페이를 안 줄 수도 있어. 왜 이제 일종의 위협인가요? 왜 똑같이 위협과 협박. 근데 협박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들리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금 셧다운 때 공무원 임금 다 나가는데 국민들만 고생하네요. 네, 그게 셧다운의 의미입니다.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걸 안정시키라고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규섭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또 운전합니다. 일하러 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토니 스타크 선생님 어제 처음 뵙지 않았던가요? 이 라이브 창에서는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을 들어주세요. 방송을 듣고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안전하시래요. 지금 토니 스타크 선생님 이름을 토니라고 쓰시는 거 보면은 어쩌면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가셨나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Stay safe in America.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이 가장 안전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미국은 시위의 자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아직까지는 평화로워요. 제가 그 비디오는 하나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비디오는 너무 처절해서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세요. 시카고에 아직까지 연방군이, 방위군이 들어가기 전인데도 그 시위를 진압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스를 풀고요. 이제 뭐 여성들 막 바닥에다 흔합니다. 자, 미국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예전에는 한국에서 무슨 북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전화 걸었잖아요. 안부 전화 한국에. 지금 토니 스타크 선생님이 stay safe in America. 미국에서 안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토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연방 셧다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른 색깔의 미국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뭐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나중에 어떻게 유권자들이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군인도 길거리에 배치를 하라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 위에는 이게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저런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국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거야.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일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으신 거거든요. 공화당은 거의 90%라잖아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는 거고, 민주당이나 중도파 가운데서는 어떤 이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 아니면 공화당 쪽을 지지하시는 한인분들 많이 계세요. 무슨 성전환이라든가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권리 보호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다던가, 그런 것은 뜻을 같이 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군대죠. 국민 앞에 군대를 내세운다? 이걸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면은 다른 나라로 다 번져가요. 자, 연방정부 셧다운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지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불편하신 것 같고, 어제 버뱅크에는요, 관제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오늘은 이제 다시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관제탑이 항상, 지난번에도 이 관제탑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했다가 셧다운 때 사인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때는 뭐 연방 벽을 짓는데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다 본인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 해서 비토를 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항공 관제사들이 안 나오고 아주 많이 안 나오고 해서 물러났었는데, 지금 어제 대통령이 이 말을 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걸 탑뉴스로 얘기하던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반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셧다운이 협상을. 헬스케어에 대해서 협상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공화당이지만 그 민주당보다도 더 헬스케어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점수는 따는 거죠. 그 입장이. 근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대통령과 대화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아직 우리와 이런 협상하자고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어요.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국민들이 헬스케어를 없애면은 헬스케어의 보조금을 없애는 걸 싫어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국민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지 되겠죠. 이때의 국민은 민주당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스케어 덕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제가 5번 이상 말씀드렸을지 모릅니다. 본인의 지지 계층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말을 한 것이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 우리와 헬스케어에 대해서 연방 셧다운, 연방정부 폐쇄를 풀기 위해서 정부를 문을 열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같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그 협상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치인 말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 한 말, 이제는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해서 뉴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이니까. 지금은 사실 아닌 말들을 너무 가짜를 많이 말하기 때문에 꼭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요, 한 오바마 케어에 가입된 사람들이 뭐 2,40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할까요? 지금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2,400만 명. 오바마 케어가 정식 이름은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가입자가 2,400만 명, 적어도 돈이 보험비가 배 이상 오를 비용이고 전망이고요. 이게 11월 달부터 하지 않나요? 새로운 신청 받지 않나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럼 비용이 2배 늘고, 그것도 또 무슨 뭐 코페이먼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늘고 하니까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금 공지가 우편으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편물 잘 보셔야지 되고요.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31살의 나탈리 타이어라는 분이에요.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파타임으로 로컬 비디오 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카운슬러가 되려고 나중에는, 그렇지만 로컬 이제 비디오 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55달러를 내야지 되는데 본인의 봉급 베이스로,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53달러만 내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255달러가 되면 보험을 못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 그리고 희망을 해야지. 아프지 말라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자신의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보조금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못 들기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 희망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2013년도에도 이 오바마 케어 이것 때문에 셧다운을 한번 했고 2017년도에도 시도했고 그때는 선거에서 완패를 했었어요. 이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힘을 준 그 계층이 지금 히스패닉계죠. 히스패닉계 가운데서도 젊은 남자, 팟캐스트 영향이 아주 컸던 거예요. 조 로건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총에 맞아서 숨진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든 찰리 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쿨한 것 말이야. 항상 젊은 사람들은 진보, 남을 위해야지 돼 하면서 민주당이었는데 뭐 그게 말이 돼? 보수주의자가 더 쿨한 거야 하는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서 젊은 히스패닉계, 젊은 흑인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 표가 없었다면 당선되기 힘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1%포인트 아래로 0.7 몇 %포인트 차이로 카멜라 해리스를 이겼으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모든 보험료 혜택 80%는 오바마 케어에, 80%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의 가입자, 그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계산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 엄청난 억만장자들이 왜 오바마 케어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남부, 시골 지역, 뭐 중서부 이런 사람들, 가난한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80%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당장 민주당이 셧다운 시켰으니까 잘못이야 하면서 이걸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금 다시 신청하는 때가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민주당과 헬스케어를 협상 중이고 내가 공화당이지만 헬스케어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임기 내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싸. 아니, 나는 젊어서 병원에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이거 강제였잖아요. 강제로 들어. 그러면 오바마가 그때 한 얘기가 있죠. 지금은 비싸지만 나중에 가입자가 많아지면 십시일반으로 돈이 모여서 이게 여러분의 그 내는 돈도 줄어들고 정부도 가능한 한 많이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은 인권인데, 말하자면 인권 기본권인데, 이렇게 부자 나라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어서, 돈은 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서 사람들이 숨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점차 스며들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또 해픈 투비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여기에 80%가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죠. 근데 하나 이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바마 케어가 확장된 게 언제 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됐냐면, 정부에서 금액은 이만큼인데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팬데믹 때. 팬데믹 때 그때 민주당 행정부였으니까 트럼프가 팬데믹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뭐 경제적이 어려워서 지고 바이든이었잖아요. 이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많이 늘려놨어요. 늘려놨는데 그 당시에 그 늘려놓는 기간을 2025년으로 한 겁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공화당의 표도 필요했고 뭐 사정이 있었겠죠. 2025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고 의회를 차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2025년을 연장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져서 바뀐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는 완전 못 보듯이 하는데, 그리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걸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오바마 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2,4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2배, 3배, 조지아주 같은 경우 오르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나중에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는 응급 시스템은 열어뒀잖아요. 그건 심지어 여행자에게도, 불법 체류자에게도.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응급실에 가요. 응급실은 돈이 얼마나 비싸요. 여기서 또 막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망가지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응급실로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면 오히려 돈 내고 평소에 입원해서 뭐 수술 받으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케줄도 다 차질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문제예요. 아무튼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바마 케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돈을 안 내기도 하죠. 한 $10 정도만 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통 뭐 부자는 상관없지만 그냥 보통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보험요금을 적어도 8.5% 위로 올라가진 않게 하자.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목표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값을 내가 받는 돈의 30% 이상 안 나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딱 걸려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초이 프로 선생님, 트럼프 케어로 바꾸던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바마가 나갈 때 그랬어요.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서로 인사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두 가지다. 하나, 북한 문제가 지금 너무 위험하다. 북한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에서 첫 번째로 해주시기를 그냥 제가 전임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지켜주세요. 이건 미국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름은 트럼프 케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이름에 오바마 케어라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이 헬스케어를 지켜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전에 그 트럼프 케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파이저가 알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트럼프 RX라고. 파이저가 3년 동안 뭔가 관세 늘어나는 거 유예받으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파이저 사이트로 또 링크가 돼서 가면은 뭐 약값이 싸게 일부, 그것도 일부예요. 일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기에 트럼프 RX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얘기요. 무슨 한국은
한국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의료나 소방 치안은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되는데 미국은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약값도 마찬가지예요. 약값도요. 약값도 왜 제약회사가 100% 이게 블레임을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제약회사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뭐 약국이 있고 누가 있고 뭐 배분하는 회사가 있고 누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그 미국 약값이 똑같은 약인데 왜 다른 나라 선진국가에서는 그 값을 미국 값보다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아. 그 얘기가 꼭 제약회사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얘기는 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이라든가 범죄 단속하는 거 이거 다 이민 정책 강화하고 하는 것도 국가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민 단속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연방 수사관들이요 마약, 돈 세탁, 성범죄 이런 사건 조사도 못하고 이걸 이민으로 자꾸만 전환 심지어 우정국 직원들도 착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해서 어떤 경우는 낮에는 이 일을 하고 밤에는 이 일을 하고 그럴 때 일의 연관성이 없어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이 정신력도 산만해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자꾸만 사직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엘파소에 아동 인신매매 전담팀이 해체가 됐답니다. 이민자 단속하는 여기에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캔사스의 펜타닐 유통 단속팀도 이민 단속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남서부의 국경에 그 프리웨이 검문소 오랫동안 마약 밀매 여긴 마약 밀매 통로다. 그 지역도요 인원이 빠져서 운영이 중단됐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애리조나의 뭐 82 핵심 그 펜타닐 유통로 이 검문소도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지금 중단되고 있답니다. 하루에 3,000명 채우기 힘드니까 우정국 요원까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고 체포하고 송환하는 업무를 우정국 직원들까지 하고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이민법 집행과 불법 체류자 추방이 공공안전을 위한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 요원들은 업무가 둘로 나뉘어서 낮에는 원래 하던 일하고 밤에는 또 길에 나가서 순찰하라고 하고 이민자 체포작전을 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요 막 원래 있던 직장에서 막 1,00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 되고 그런 결과 이 복잡한 수사 같은 것 있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러니까 기소 건수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그 통계에 따르면 5월 달과 6월 달 마약 단속국 기소 의뢰 건수 자체도 10%가 줄어들었고 연방 그 마샬도 13% 주류 담배 그 총기 폭발물 단속국도 ATF죠 14% 기소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 성착취 사건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요 영장을 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그 소환장도 내지 못하고 대배심 증언에 따른 이런 과정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강력 범죄는 평소에 그 정보를 주는 그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이 네트워킹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데 아예 이제 그 신뢰가 있어야지 되고 그 정보를 주는 사람들 그런 현장 활동을 전혀 지금 하지 못하니까 휴스턴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뭐 애틀란타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이름 달고 여기서는 일 못하지 하고 고위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변하는 일들을 한두 가지를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것도 큰 변화죠. 지금 소셜 시큐리티 국장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정치 경험 전혀 없는 분입니다. 프랭크 비시냐노 이분인데 이분이요 정치 경험 전혀 없이 사회보장국장을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하다가 이제는 국세청의 최고 뭐라고 해야 돼요? 국세청은 국세청장인데 국세청장은 또 재무장관이 맡고 있어요. 대행으로. 그리고 이분은 최고 경영자, 국세청의 CEO라는 자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분이 어디 계셨죠? 핀테크예요. 테크놀로지하고 파이낸셜 그 분야에 뭐 말하자면 그 IT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죠? 카카오페이라든가 삼성페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벤모 이런 거 개발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국에 가셨는데 이제는 IRS의 CEO까지 하게 됐다. 7번째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막 나가고 이 상황에선 할 수가 없어 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지 해고되기도 하고 해서 7번째인데 그럼 왜 이 사람을 아예 그 국세청장이나 청장 대행으로 주지 이렇게 했느냐. 인준받기가 어려우니까. 국세청이라는 곳이 보통 자리입니까? 상원 인준받기가 어려우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미 인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재무장관이 겸직은 하는데 재무장관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재무장관이 국세청을 꼼꼼하게 돌보겠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거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경험이 없으면 어때? 그냥 하면 다 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많고 물론 경험 없이 경험 많고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죠.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자, 그 일이 있고 그리고는 언론계의 환경이 바뀔 것 같다 하는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일면이거든요. CBS의 탑 에디터, CBS 뉴스의 편집장이 안티워크, 뭐 깨어있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요즘 말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CBS의 편집장으로 갔어요. 이분의 이름이 바리 와이스라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뭐 뉴욕타임스라고 해서 꼭 그 진보적인 칼럼니스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고 뉴욕타임스에서 일하다가 그 환경이 싫대요. 워크 막 이러고 막 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가 너무 싫다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본인이 프리프레스인가요? 프리프레스 맞네요. 프리프레스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이 새로운 스타트업까지 사고 CBS에서 이 사람을 편집장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CBS가 뭐 60미닛 뭐니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를 합병하는 데 있어서 합병이 당하고 싶어서 스카이댄스라는 곳에 합병이 당하고 싶어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고 뭐 원하는 대로 저 사람 해고해 하면 해고하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인물이 이렇게 좀 보수 성향의 그 인물이다 하면 CBS 하면 60미닛이 있죠. Face the Nation이 있죠. 월터 크론카이트, 댄 레더 이런 사람들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중도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CBS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게다 대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 CBS를 딱 그 파라마운트를 인수하면서 갖게 된 스카이댄스라는 원래 뭐 헐리우드에서 제작 많이 한 그런 회사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 데이빗이고 아버지가 오라클이잖아요. 앨리스, 데이빗 앨리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스카이댄스라는 것에서 이렇게 하다가 CBS를 파라마운트를 합병하면서 다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계에서는요. 앞으로 대세는 보수의 대세는 루퍼트 머독이 아니라 이 스카이댄스의 바로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머독 가문에서 앨리슨 가문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그 오라클 창업자잖아요. 이 가문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데이빗 앨리슨이고요. 파라마운트의 새로운 소유주에서 CBS, 파라마운트, MTV 다 이제 같은 회사가 된 거예요. 코미디 센트럴 등등 해서 최근에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끝내거나 없애고 이렇게 보수적인 바리 와이스 같은 사람을 편집장으로 뉴스 편집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허드슨 연구소 하면은 극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드슨 연구소의 사람들을 막 지금 CBS가 들여갑니다. 물론 선거철이 아니면 CBS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크론카이트의 CBS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스카이댄스는 앞만 봐도 잔박 선생님 마피아 패밀리인 것 같아요. 이 스카이댄스가 이제 루퍼트 머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두 가지 아니에요? 이 루퍼트 머덕의 팍스도 보수고,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도 보수고, 그리고 이제 CBS도 보수가 되는 거고, 이 레리 앨리슨 되게 친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레리 앨리슨 아버지, 그리고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 가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이 1200명 정도가 숨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6만 7천 명 정도 숨진 그 전쟁, 하마스가 일으켰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요, 영토 폭격하지 마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했는데도 네타냐후 이게 평화에 대해서 하마스가 선뜻 모든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조건인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토 폭격 중단하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요구를 했고 평화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도 어제도 19명이 최소한 살해됐다고 하는데요. 공격이 계속된대요. 물론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이 시작되긴 해요.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때로는 공격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실은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변했어요. 중동 지역만 변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오늘의 미국이니까 미국의 변화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완전히 forever 중동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끝나는 것에 가장 어느 때보다 가깝긴 하지만 영원히 바꿨는데 시작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가장 많은 유대인 학살 하루에 이루어졌어요. 1200명. 인질로 몇백 명이 잡혀갔어요. 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1948년 이후 최악의 팔레스타인 학살 2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도 물리쳤다고 하고 막 땅도 야금야금 더 가져가고 하긴 했지만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은 예전과 엄청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팔레스타인요, 완전히 이번에 다시 12국가 정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을 해서, 포르투갈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국가가 없으니까 국민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잃었죠. 먹을 것도 없죠. 약도 없죠. 하마스? 이스라엘에 의해서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민주당이 아무리 우리도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다 해서 민주당 내부가 분열됐어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모든 대학교 등등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학생들을 이렇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검열이나 시위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란,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미국까지 개입돼서 폭격당했죠. 레바논이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자도 암살하고 사령관도 살해하고 정치적인 힘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레바논이, 여기가 이스라엘, 가자, 레바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결과 이 레바논에는 미국에 가까운 지도자가 탄생을 했고, 시리아는 이란의 축이 약화되면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서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집권은 50년 만에 아버지 아들, 반군에 무너져서. 그래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스라엘과 회담을 합니다. 중동이 많이 달라졌죠. 이라크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사적 위협, 정치적 압력으로 사실 물러났고, 예멘은요, 후티 반군도 대단해요. 미국에 계속 공습을 했어요. 이스라엘 등등. 그걸 견뎌냈잖아요. 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강한 위협이구나, 이걸 보였고, 카타르요, 미국과 그렇게 친하고 미국에 4억 달러짜리 대통령에게 비행기까지 선물로 줬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 하마스를, 카타르라는 국가에 있는 그 하마스를 공격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죠. 이런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노벨 평화상 가까이에 있으면서 평화안을 내놓고, 어제도 이거 평화가 너무너무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선은 지금 오늘도 이어질 거예요.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미국이 중재를 하고 하는 평화 협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평화가 된다고요? 보스턴 글로브입니다. 평화 협상은 하지만 그게 뭐 딜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 인질 가족들의 고통,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추진하는 것 성공하더라도 인간의 비극,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느껴질 것이다 하는 게 보스턴 글로브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컴퓨터가 보여요. 뭐 복잡한 뭐 양자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세 사람이 받게 됐는데, 컴퓨터를 막 아주 초고성능 컴퓨터 그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활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 무슨 광섬유 케이블 등의 이 세 분이 만든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양자역학과 전기 회로에 대한 연구, 여기로 이제 상을 받았어요. 파장이 아주 넓고 깊게 퍼진 거죠. 세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말씀 드리려고요. 존 클라크, 영국 태생입니다. 지금 버클리 교수라고 계세요. 그리고 미셸 H. 데보레, 이분은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예일대 교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인가요? 존 M. 마티너스, UC 산타바바라,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UC 산타바바라 이 맨 오른쪽에 계신 이분만 미국 태생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영국 태생이고 영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근데 다 여기 써 있잖아요. USA, USA, USA. 두 분은 적어도 이중국적이거나 태어나기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특히 이 영국 태생인 UC 버클리의 존 클라크 교수, 맨 왼편에 계신 이분은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분들이 연구한 그게 40년 전에 연구했었던 것이 오늘날 이제 많이 실용화가 됐지만 40년 전에 우리가 그걸 하고 성공을 하고 했을 때는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데, 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은 그동안요, 이렇게 노벨상 미국이 제일 많은 것이 해외에서 미국에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다 보면 미국에서 잘해주니까 남아서 미국을 많이 발전시키고 세계에도 좋은 것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런 사건 이후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 해서 행정부에서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유학생들은 8월 달에 20%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왜 비싼 돈 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아주 완전히 무슨 학대 비슷한 것을 받으면서 그런 상태의 미국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니지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특히 노벨상 수상, 오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말씀드리면서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